저 이제 그 565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제 이자입세 사채 발행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2009년 1월 1일 날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다고 할 때 발행 금액이 이 금액이라면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요 금액이 장부 금액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날이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인데 여기다가 4월 1일 날 만약에 발행을 했다면 4월 1일 현재는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 요만큼의 실질이자를 더해야 돼요. 요 실질이자라고 하는 금액은 요게 1년치 실질이자 요 금액에다가 12분의 9를 곱한 거예요. 12분의 3을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 뒤에 가보시면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569페이지에는 그림 12-12를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금액이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요 금액이 요게 현금 수령액이에요. 현금 수령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만큼의 경과이자를 차감하게 되면 요 금액이 뭐냐면 요 금액이 사채의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발행 금액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산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09년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이 있어요. 현재 가치 금액이 이게 발행 금액이에요. 얼마라고? 거기 보시면 이제 그 568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12-20에 보면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꼭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림 12-20을 보시면 명목상의 발행이라 사채 발행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예요. 여기다가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뭘 더하냐면 실질이자를 이렇게 더하셔야 되죠. 실질이자를.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1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2번이에요. 자, 2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번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유효이자를 곱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자 12분의 3을 곱한 거예요. 뭐 시장이자를 곱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장이자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자를 곱한 다음에 1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실질이자가 계산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금액을 더하게 되면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게 현금 수령액이에요. 이게 현금 수령액 이렇게 되는 거죠. 수령액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로 뭘 빼냐면 1월 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자, 표시이자를 뺀다고. 표시이자. 자, 표시이자는 액면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표시이자를 곱하고 여기다가 1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이 표시이자가 계산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금액을 이렇게 차감하게 되면 사채 발행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발행 금액 계산되죠. 요거를 이제 무조건 계산하실 수 있어야지만 이제 얘기가 돼요. 시험에서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요걸 물어보죠. 현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 다음에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이것이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기 중에 하나일 뿐이다는 거죠. 보기 중에 하나가 이날 발행하면 현금 수령액이 얼마다, 이날 발행하면 발행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보기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거를 뭐 좀 정리를 해보면 565페이지에 오면은 자 3번에 이자 지급 사이의 사채 발행에서 거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채의 시장 가치는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현행 시장적으로 할인한 현재 가치 금액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채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현행 시장적으로 할인하게 되면 언제나 시장 가치가 돼요.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시장이자율이 사채 상환 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면 사채의 시장 가치는 장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뭐가 됐죠? 사채 장부 금액은 미래연금으로 현재 가치죠. 그런데 시장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특정 시점이 돼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날 현재가 돼 있다고 할 때, 자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이란 요 금액의 현재 가치, 요 금액의 장부 금액이에요. 이렇게. 자 무슨 이자율로 할인했냐면은 요날 현재 이자율로 이렇게 할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금액이 장부 금액이 돼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언제나 장부 금액은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다 그랬으니까 그 금액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요 미래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할 때 요날 현재 이자율로 만약에 현재 가치 평가하게 되면 얘는 공정 가치가 돼요. 시장 가치가 된다고. 그러면 요날 현재 이자율과 요날 현재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요 두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식을 많이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예.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56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실제 발행일의 현금 수령액이 있는데, 자, 실제 발행일의 현금 수령액은, 거기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수령액은 발행일 현재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를 할인한 현재 가치가 된다.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것이 현금 수령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67페이지에 오면, 그 연구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워낙 사람들이 명목상 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중에 뭘 사용해야 될지 잘 몰라서 반드시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연구에다 써놓은 거예요. 예? 어제도 얘기했죠. 4월 1일 현재 시장이자율을 사용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571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예제 2번 있는데,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자, 2009년 4월 1일 날 명목상 발행일이 있고 2009년 1월 1일인 1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 표시자는 8%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연금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액면 금액이 얼마냐면 10만원이에요. 자, 표시이자율이 몇 %냐면, 거기 보시면 표시이자율이 8%고, 8%가 됐죠. 8,000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회사채를 언제 발행했냐면, 이날 발행한 거예요. 4월 1일 날 발행했죠. 명목상 발행일은 틀림없이 1월 1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날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발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요 금액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요거를 요 기간 동안만큼의 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실 때 항상 저 끝에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09년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거예요. 이렇게. 자, 2009년 1월 1일 현재 발행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4월 1일 현재 시장이자율로 만약에 1월 1일 날 발행했다라면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됐냐면 4월 1일 현재 시장이자율인 가로 2번에 보면 사채 발행일 현재 시장이자율은 10%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주관식 같은 데서는 사채 발행일에 시장이자율만 주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 현재 시장이자율도 줘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4월 1일 시장이자율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로 이렇게 현재가치 평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0%로 현재가치 평가하게 되면, 자, 발행 금액은 현재가치 금액을 10%로 이렇게 할인하는 거죠. 이렇게. 자, 10만원 곱하기 10% 3년 현가계수하고 8,000원 곱하기 10% 3기간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게 되면 발행 금액이 계산돼요. 그래서 발행 금액이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현재가치 금액은 자, 10만원 곱하기 자, 10% 3기간 현가계수 여기다가 플러스 자, 8,000원 곱하기 자, 10% 3기간 연금 현가계수 이렇게 곱하시면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가치 금액을 계산했죠. 그럼 572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해답을 보시면 거기 해답 1번의 현금 수령액의 가로 2번을 보시면 액면 금액의 현재가치와 표시자의 현재가치를 더하게 되면 95,024원이 돼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게 95,024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2009년 4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1월 1일부터 자 4월 1일 사이에 자 실질이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더하셔야 돼요. 자, 실질이자라는 건 얼마냐면 95,024원에 발행한 이 사채에다가 자, 실질이자율이 10%니까 10%를 곱하고 실질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에요. 여기다가 자 1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계산되겠죠. 이자가. 자,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 거기 보시면 2,376원이 되죠. 2,376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97,400원이라는 금액이 되는데 요 금액이 현금 수령액이 되는 거예요. 현금 수령액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하시면서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림으로 기억해야지만 잊혀지지 않는 거니까. 자, 이날 현재 발행 금액이 얼마예요? 95,024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4월 1일 현재 실제로 현금 수령한 금액은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 자, 요 금액은 자, 요만큼의 금액을 더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이 전체 금액에다가 12분의 3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되면 2,376원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금액이 자 97,400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여기는 97,400원에서 이 97,400원은 요 기간 동안에 경과이자가 포함됐으니까 경과이자 요만큼을 차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발행 금액이 계산돼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2009년 1월 1일부터 자 4월 1일까지의 표시이자를 계산해서 빼시면 되는데 자 표시이자는 저기는 8,000원이라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12분의 3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6,000원이 됐죠. 이렇게. 6,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됐어요. 자, 이걸 빼게 되면 얼마 되냐면 95,200원, 95,400원이 사채의 발행 금액이 돼요. 자, 그러면 현금 수령이 있고 발행 금액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회계처리를 해보시면 돼요. 자, 회계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 회계처리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09년 4월 1일 날 회계처리를 하는 거니까 4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죠. 자, 발행을 했어요. 자, 발행할 때 어떻게 발행했냐면 돈을 97,400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97,40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00원은 뭐 때문에 받은 거냐면은 내가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은 자, 97,40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00원은 뭐 때문에 받은 거냐면 이자 때문에 미리 받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2009년 12월 31일이 되면은 30일이 되면 뭘 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될 거예요. 현금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현금 이자를 8,000원을 지급할 텐데 요 이자 중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2,000원을 미리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2,000원을 뭘로 처리하냐면 여기다가 미지급 이자로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나중에 요 금액만큼을 여기다가 미지급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 금액이 2,000원이 돼버리면 실제로 얘하고 네팅돼서
자, 현금 이자는 얼마만 되냐면은 6천원만 지급한 게 돼버리죠. 그렇죠? 항상 이자 지급일 사이에 뭘 하게 되면 반드시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사채 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얘기를 하는데 사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과이자예요. 경과이자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금융자산 쪽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경과이자에 대해서. 자, 그래서 경과이자는 항상 빼야만 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과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결국은 요 97,400원 중에서 2,000원은 미지급이자니까 이자 부분이니까 나머지 금액이 사채로 발행한 게 되겠죠. 그러면 사채가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여기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 되냐면은 여기 4,600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12월 30일이 되게 되면 이제 이자를 인식해야 되는데 요 이자 중에서 얼마 됐어요? 2,000원은 요때 지급한 미지급한 요 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6,000원이 있겠죠. 자, 6,000원의 현금은 이제 이자를 지급하게 돼요. 6,000원의 현금 요게 2,000원을 지급하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자,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하고 반대편에다가 여기다가 할인 발행 자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자 비용을 얼마를 계산해야 되느냐는 건데 요 이자 비용은 우리가 여기서 이자 비용으로 2,376원을 계산했으니까 그게 12분의 3개월치예요. 그럼 나머지 12분의 9개월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2분의 9개월치를 계산하면 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요 금액 자체를 계산했으니까 요 두 금액의 차이가 상가액이에요. 그 상가액에 3배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요 두 개의 상가액이라는 게 몇 개월치에? 3개월치에 불과한 거니까 나머지 9개월치를 여기다 계산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요 이자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 95,024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자 10%를 곱하고 여기다 12분의 9를 곱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계산돼요. 얼마라고? 그러면 남는 잔액의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분계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4월 1일 현재 분계하고 기말 분계하고 두 가지를. 그렇죠? 네, 객관식 문제 같은 데서는 뭐 회계 처리하라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회계 처리하라는 거는 워낙 많이 출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현금 수령액이 얼마냐, 발행 금액이 얼마냐. 좀 이따가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걸 묻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73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되냐면, 자, 사채 상환이 있어요. 자, 사채를 만기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사채, 대변에 현금이 넣으면 끝나죠. 왜냐면 할인 발행 자금이 상각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573페이지에 오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상환 손익이 발생해요. 어제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율이 변동했기 때문이에요. 이자율이 변동해서 공정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자, 어제 그 얘기는 했으니까 거기는 574페이지에는 그림 12-12를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575페이지에는 예제 3번을 이제 직접 해보시면 돼요. 예제 3번을 직접 해보시면, 자, A사는 액면 금액이 10만원인 사채를 발행했는데 2009년 1월 1일 날 사채의 장부 금액은 96,526원이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2009년 1월 1일 날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96,526원인데, 사채의 만기일이 201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2009년 1월 1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자, 만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고. 만기가 이때 2010년 12월 31일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사채의 액면 금액이 10만원이고, 표시자리 8%야. 아까 그 얘랑 다 똑같은 거니까, 요게 10만원이고, 요게 8,000원씩이죠. 이렇게. 8,000원씩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2009년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이 얼마라고 했냐면 96,526원이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이 96,526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장부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그게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은 뭐가 될 거냐면은 이날 이후에 요 미래 현금으로 이만큼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되게 되면 이걸 10%로 하게 되면 계산해 보시면 96,526원이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효자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장부 금액은 언제나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예요. 이거는 나중에 객관식 문제나 이런 걸 풀 때 아주 탁월한 방법이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장부 금액이라는 걸. 그래서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장부 금액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7월 1일 날 소각했죠. 자, 2009년 7월 1일 날 소각했어요. 7월 1일 날 소각했다 그런 얘기죠. 소각을. 자, 이제 사채를 취득해서 상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2007년 7월 1일 날 소각을 했다. 2009년 7월 1일 날 소각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러면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왜 인식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이 있는 기계장치가 있었죠. 기계장치가. 이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1일 날 처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뭘 했죠? 이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했다고요. 그럼 왜 이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했겠어요? 이 6개월 동안 이 기계장치를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했다고 할 때 사채를 지금 이날 현재로 7월 1일 소각했다고 하니까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내가 이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돈을 빌려서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빌렸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돈 빌려 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기계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항상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그 다음에 상환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간에 관한 걸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자, 이 논리하고 이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여기다가 자, 먼저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해 보세요. 자, 이자 비용, 자,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자, 여기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96,526원이니까 요 기초 장부가액에다가 10%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계산되죠. 근데 6개월치만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다 12분의 6개월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분의 6개월치를 계산한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거기 57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사채 상환일의 회계 처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이자 비용이 4,826원 이렇게 됐죠. 자, 4,826원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금액이. 자, 현금 이자가 얼마냐면 반년치니까 4,000원이겠죠. 이렇게. 자, 그럼 할인 발행 자금이 826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이자를 지급한 날이 아니잖아요. 이자 지급일이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그냥 미지급 이자라고 일단 쓰는 거예요. 아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자 지급일이 아니니까 미지급 이자라고 써요. 일단 반년치를 계산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이 반년치를 계산하고 나면 이제 장부 금액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장부 금액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거 얼마나 바뀌냐면 여기 사채라고 하는 금액이 자, 10만원이겠죠. 10만원. 자, 여기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할인 발행 자금이 원래 기초장부가액의 여기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였어요? 자, 3,474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3,474원 중에서 826원을 생각했으니까 할인 발행 자금이 나머지가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2,648원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2,648원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 요게 사채 장부 금액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뭐가 있겠어요? 자, 미지급 이자도 있었겠죠. 이렇게. 그죠? 부채로 미지급 이자가 얼마 있겠어요? 4,000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채를 상환했죠. 자, 그러면 사채를 상환했다고 할 때 상환 금액이 얼마인가? 이 문제는 계산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느냐? 여태까지 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채 상환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가 계산하라고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었다면 벌써 계산하라고 했을 거예요.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면 모의고사 이렇게 내고 그러면 뭐 출제위원급 이런 거 있잖아요. 출제위원급은 또 뭐죠? 출제위원이면 출제위원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출제위원급은 또 뭐예요? 예? 무슨 뭐 1급, 2급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 출제위원급의 문제들이 더 개판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교수들한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출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다 개판이에요. 왜냐면 교수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대부분 조교가 내죠. 조교는 귀찮아요. 그 대충 내요. 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아주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분들이죠. 이렇게.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자, 사채를 상환하는 거죠. 언제 상환하는 거야? 자, 이날 현재 상환하는 거야, 이날 현재. 자, 7월 1일 날 상환하는 거야. 그러면 7월 1일 날 상환한다면 얼마에 상환하겠어요? 상환하는 금액은 7월 1일 날 내가 발행했다고 할 때 발행 금액하고 똑같은 거야. 발행할 때 얼마에 발행하죠? 공정가치로 발행하죠? 그럼 상환하면 얼마에 상환해요? 공정가치로 상환하죠.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 이제 이걸 지워버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워버리고, 자, 이 7월 1일 현재의 상환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상환금액은 이날 현재 현재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이 기간 동안의 상가액을 더하면 7월 1일 현재 발행금액이 계산돼요. 사채를 그냥 발행했다고 할 때 발행금액이 돼요. 그 발행금액은 상환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상환한다고 할 때도 여기랑 똑같은 그림이 또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2009년 1월 1일 날 발행했다고 할 때 발행금액이겠죠?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여기가 아니고 6개월 여기쯤 오겠죠. 이렇게. 이날 현재 요 금액이 얼마 됐어요? 현금 지급액이 되는 거예요. 상환액이. 그러면 현금 상환액이라면 이자 지급일 사이에 현금으로 상환하게 될 때는 반드시 뭐가 포함돼요?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항상 상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이자 지급일 사이에 상환하게 되면 이 금액에는 항상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이 뭐가 돼요? 상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현금 지급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다가 요만큼의 경과이자를 빼게 되면 요 금액은 뭐가 돼요? 사채의 상환금액이 되죠. 만약에 이날 발행했다고 얘기한다면 얘는 현금 수령액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채의 발행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채의 발행과 사채의 상환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채 상환금액을 계산할 때는 발행금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그게 결국 상환금액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 보세요.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2009년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다고 하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 현재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할 때 항상 뭘 계산하냐면은 이날 현재 이자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공정가치가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7월 2일 현재 발행금액이 얼마냐면 이자율이 이날 현재 이자율이 12%니까 얘를 이제 12%로 이렇게 현재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12%로 현재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576페이지에 보시면 해답 1번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거기 2009년 1월 현재 사채 가치가 얼마예요? 93,234원이 되죠. 93,241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93,241원. 자, 그런데 여기서 1월 1일부터 자 7월 1일 사이에 뭘 더하냐면 실질이자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이자를. 자, 그러면 이 6개월 동안의 실질이자를 더하게 되면 실질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자 93,241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자 12%를 곱하기 12분의 6을 곱하면 실질이자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실질이자를 계산해 보시면 자 실질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5,594원이 돼요. 5,594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되냐면은 이게 98,835원이 되죠. 자, 98,835원이 되는데 이게 현금 유출액이에요. 현금 유출액이라고 유출액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1월 1일부터 자 4월 1일, 7월 1일 사이에 자 표시이자를 빼게 되면 자 표시이자가 얼마냐면 이게 4,000원이죠. 그러면 얼마 되냐면 자 94,835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채의 상환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채의 상환금액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은 이 전체적인 이자율을 12%로 하지 말고 그냥 10%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2009년 1월 1일 현재를 얘를 뭘로 해보냐면 10%로 현재 가치 평가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이 되죠. 이 10%라는 거는 발행일의 시장이자리고 12%는 상환일의 시장이자리잖아요. 그러면 2009년 1월 1일 현재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일의 시장이자리 되는 거니까 그 10%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게 96,526원이 될 거라고요. 이게 96,526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실질이자를 더하죠. 자, 실질이자를 더해보세요. 실질이자를 더하게 되면 96,526원에다가 곱하기 10%를 곱하고 여기다가 12분의 6을 곱하면 실질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떤 금액이 되겠죠? 자, 이 금액에다가 1월 1일부터 자 7월 1일 사이에 표시이자를 빼게 되면 표시이자 4,000원을 이렇게 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뭐가 되겠어요?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 현재로. 그러면 7월 1일 현재 상환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뭐냐?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12%의 이자를 사용했는가? 아니면 여기서 10%의 이자를 사용했는가?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를 할인하게 되면 언제나 장부금액이 돼요. 그 다음에 현행 시장이자를 할인하게 되면 언제나 공정가치가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채를 회계 처리할 때, 지금 사채를 공부할 때 이 모든 것은 15장에서 하게 될 금융자산의 기초가 돼야 된다고. 금융자산은 더 어려워요. 금융자산은 얘를 이렇게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발행자가 이렇게 처리하면 투자자는 이걸 거꾸로 할 거 아니에요. 회계 처리를.
거꾸로 하는데 걔는 거꾸로만 하면 되는데 거꾸로 한 다음에 또 얘가 미친 짓을 막 해요. 그것까지 다 고려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때 거기는 공정가치 현행시장이자를 주고 공정가치도 막 계산해요. 그렇게 출제했던 적도 있어요. 현행시장이자를 주고는 공정가치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럼 공정가치란 건 뭐예요? 항상 현행시장이자를 하려면 공정가치. 그 다음에 최초의 이자를 할인하게 되면 언제나 장부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동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자율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자율이 변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이 이자율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상환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발행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얘는 이날 현재로 발행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발행금액이잖아요. 이날 현재로 상환했다고 생각하면 상환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은 똑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57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사채 상환일에 회계 처리해서 자, 이자를 먼저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채를 상환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자를 인식할 때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아까 이제 이자를 인식할 때 이제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했잖아요. 이자를 인식할 때 여기다 차변의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하고 여기다가 이제 미지급 이자를 쓰고 아까 여기다가 이제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미지급 이자가 얼마였냐면 4,000원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채를 상환할 때 상환 금액은 얼마예요? 98,835원이에요. 이 상환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98,835원이라고 하는 현금 중에는 4,000원은 여기 있는 요 미지급 이자를 갚은 거예요. 나머지 현금 4,000원은 현금 94,835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있어요. 이 현금 94,835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채를 상환한 거예요. 그러면 이 4,000원 여기 있는 미지급 이자를 상환하는 거니까 미지급 이자가 이게 4,000원이 되죠. 미지급 이자가 4,0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채를 상환하는 거니까 이 사채하고 여기 할인 발행 자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사채 상환 손익이 계산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채가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거기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가 남았었냐면은 거기 보시면 2,648원 이렇게 남았었으니까 2,648원 이렇게 남았었으니까 요 금액이 사채 상환이익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또 뭐겠어요? 이거예요.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기 사채가 있는데 자, 자기 사채는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자기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자기 사채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자기 사채는 상환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게 되는데 자,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사채를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사채를 상환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사채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기 사채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이 자기 사채를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상환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얘랑 회계 처리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제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표현만 다른 거예요. 표현만. 자기 사채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나 사채를 상환했다고 문제를 내나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사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연속상환사채가 있는데, 자, 연속상환사채를 하기 전에, 자,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죠.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거기 객관식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 59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자, 2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보세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공인회계사 2005년도 시험 문제인데, 자, 주식회사 한국은 액면금액 100만원, 인 사채를 2008년 1월 1일 발행했는데,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4%였고, 2008년 12월 30일째 이자율이 연 5%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제 미래연금을 이렇게 계산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3년 만기의 회사채가 있었죠. 자, 2008년 1월 1일 날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3년 만기가 됐죠.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 2008년 1월 1일 현재 그 금액이 있었다면 거기 보시면은 표시이자율이 얼마냐면 5%요. 자,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고 표시이자가 5%니까 매년 이렇게 5만 원씩이잖아요. 이렇게 5만 원씩이 되죠. 이렇게 5만 원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자율이 이렇게 변했어요. 거기 보시면 가로 그 2번 문제 보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발행 당시 유효자리 4%다 그랬죠? 이때 유효자리 4%예요. 자, 유효이자율이 4%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1년이 지난 다음에 유효자리 몇 %예요? 유효자리 5%예요. 5%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1년이 더 지났어요. 이자율이 이번엔 6%였죠. 6%였어요. 자, 여기서는 유효자율이 무엇을 말하냐면 시장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발행 부대비용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효자율은 시장이자율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실 때, 자, 일단 2008년 1월 연재 사채 발행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요 미래현금으로를 이렇게 현재가치로 평가했을 때 4%로 현재가치 평가하게 되면 발행 금액이 계산될 거예요. 그러면 자, 표시이자보다 유효자율이 훨씬 더 낮으니까 할증 발행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계산해 보시면 거기는 1027775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1027755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번이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2번을 보시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사채이자는 38,868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기간 동안에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게 이제 2년밖에 3년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행 금액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상가액을 계산하고 실질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를 상가액을 계산하고 상가액은 전년도 상가액의 미래가치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첫 해년도를 보시면 자, 1027755가 있어요. 755가 있죠. 여기다가 4%를 곱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5만 원이라는 이자를 빼게 되면은 상가액이 계산되겠죠. 이렇게. 할증차금 환입액이 계산된다고요. 자, 요 금액이 알파라고 얘기한다면 요 두 번째 연도의 상가액은 얼마겠어요? 알파 곱하기 1.0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년도 상가액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하면 다음 년도 상가액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5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요 금액을 빼게 되면 할증 발행이니까 빼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자 비용이 계산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상가표를 안 그려도 두 번째 연도를 손쉽게 계산했잖아요. 전년도 상가액의 미래가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얘가 한참 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더 가요. 한참 더 간다는 얘기는 얘가 세월이 한참 흘러서 몇 년짜리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짜리 사채예요. 자, 그런데 이날 현재 요 기간의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이제 지치죠. 예? 아무리 전년도 상가액의 미래가치가 같다 그래도 요게 알파 곱하기 1.04 알파 곱하기 1.04의 제곱 3승, 4승, 5승, 6승 이러다 보면 틀리죠. 7승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 상가액의 미래가치로 상가액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만기가 3년짜리를 내기 때문에 3년짜리라면 뭐 1년 후야 뭐 손쉽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10년으로 늘어지게 되면 아주 난감해지죠. 그럴 때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현재 미래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이 단순하게 계산되잖아요. 그게 유효자율법이라고요. 그러면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을 계산하면 기초 장부 금액이 계산됐으니까 곱하기 유효자를 곱하면 이때 이자 비용이 딱 계산되잖아요. 그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치 평가하는 문제에서는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이 얼마냐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상가액을 계산해 오면서 하게 되면 너무 힘들죠. 물론 이걸 무식하게 상가표를 그리겠다. 이건 더 무식한 거예요. 상가표를 그리면 이렇게 줄을 쭉 그리다 보면 종이 쳐요. 아, 이제 줄을 겨우 그렸네. 이러면 사람들 다 자대고 그리잖아요. 자대고. 그러면 종쳐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이 금액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그냥 이자 비용이 계산돼요. 자, 그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지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게 뭐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치고. 자, 세 번째 보면 2008년 말 현재 사채 시장 가치는 액면금액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죠. 2008년 말이 이때예요. 이때 시장 가치란 이날 이후의 미래연금을 이날 현재 이자율로 할인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날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데 이날 현재 이자율이 5%니까 표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럼 얼마겠어요? 액면 금액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날 이후에 미래연금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4%로 현재가치 평가하면 장부금액, 이 금액을 5%로 현재가치 평가하게 되면 공정가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채 시장 가치는 액면금액과 같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자, 2009년 12월 30일 이제 4차 상환이익은 9,620원이 달했어요. 그건 어떻게 사나요? 자, 이게 1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날이 됐죠, 얘가 이렇게. 이날이 됐잖아요, 이날이. 그쵸? 자, 이날 현재 4차를 상환했어요. 자, 장부 금액을 어떻게 상환하죠? 요 금액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장부 금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삼각표 없이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유의잘법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니까 삼각표 없이는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삼각표를 붙들고 앉아갖고는 삼각표를 그릴 줄 알게 됐다고 해서 뭐 술도 한 잔 사고 그러잖아요, 친구들한테. 불쌍한 것들. 자, 그러면 이게 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잖아요. 뭘로 평가하죠? 4%로 현재 가치 평가하죠.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눈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를 1.04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이 얼마라고 계산돼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날 현재 상환했다는 거죠? 상환가액이 얼마겠어요? 상환가액이란 당연히 이날 현재 공정가치로 상환했을 거 아니겠어요? 공정가치라는 게 이게 6%죠? 6%로 현재 가치 평가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공정가치도 계산하고 장부가액도 계산하고 이것도 금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이 두 금액의 차이가 4차 상환손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 4차 상환손익이 자 9,62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9,620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4번이 틀린 문장인가? 그렇진 않아요. 다른 게 틀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4번이 틀린 게 아닌가? 이 금액이 안 나온다면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사채를 상환했다는 거예요. 자, 이날 현재 사채를 상환했는데 얼마를 주고 상환했냐면 100만 원을 주고 상환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자, 그럼 이날 현재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냐? 아니에요, 절대로. 이날 현재 공정가치는 6%로 현재 가치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90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완벽한 공정가치라면 90몇만 원 주고 상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9,620원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요? 100만 원 주고 상환했대죠. 아니, 출제자가 그렇게 상환했다잖아요. 출제자는 모든 걸 가능케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론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상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상환해요. 하지만 출제원이 100만 원에 상환했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환손익이 9,620원이 맞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모든 걸 우선해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씩 출제자를 무시해요. 출제자는 10만 원 주고 상환했다는데 나는 이론적으로 풀었다고 이가 틀렸다는다고. 그리고 이의제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건 뭐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10만 원에 상환할 수 있냐고 100만 원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거 저야 모르죠. 그거는 발행한 사람과 상환한 사람 둘과의 관계잖아요. 둘이서 상환한 사람이 야 안 됐다. 그동안 손해도 많이 봤지? 100만 원 줄게. 이거 상환했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의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가 언제나 이론에 우선해요. 이론에 우선해요? 옛날에 경영학 같은 회계사 시험에 경영학 같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낸 적 있어요. 재무관리라는 분야에서 냈는데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무관리에서 로라고 표시하거든요. 이 금액은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재무관리에서 이렇지 않은 건 없어요. 절대로. 상관계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상관계수라고 한다. 근데 출제자가 상관계수가 2라고 그러고 낸 거예요. 이게 2라는 거예요. 2.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2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지구상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2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찍고 나와놓고는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죠. 아니 상관계수가 2인 게 어딨냐 이 세상에. 자, 그 출제자는 A형이었어요. 스몰 A형. 우리는 혈액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형, A형, B형, C형은 없고 D형, 가만있어 봐. AB형, O형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사람은 스몰 A형이에요. 아주 소심한. 그렇죠? A형 뭐예요? 아주 성격이 유순하고 참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B형 어떤 사람들이야? 거지 같은 성격이죠. 아니 B형의 손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A형 누가 무슨 얘기 하면 아이 미안해요. B형 뭐야 이 자식들은. 이게 B형이잖아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A형, 거의 친일파형이죠. 일제시대를 살았다면 다 친일을 했을 사람들 A형이에요. 자, B형 뭐예요? 독립투사형이에요. 네? 야, 뭐야? 학도병 나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네, 이러고 나가고, 여기서는 뭐야, 이 자식들은. 이거 독립투사형이거든, 이게. 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그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독립투사들에 또 혈액형을 조사하느라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다 맞게 해줬어요. 미안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재무관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건 역사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게. 그게 미안하니까, 하지만 주어진 자료로만 풀면 답이 나와요. 이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도 창피한 거예요, 스스로가. 다 맞게 해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완전히 틀렸는데도 절대로 안 맞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회계사 2002년도 시험에서는 회계사 2002년도 시험이 있었어요. 이게 회계학이었는데 어떤 문제를 냈어요? 문제가 한 페이지예요. 문제가 한 페이지니까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읽는데 2분 걸려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뭘 묻는지 해석하는데 한 3분 걸리고 그럼 찍으면 돼요. 그래서 다 찍었는데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부족하니까 이의제기할 걸 막 찾는 거죠. 근데 이게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아, 이게 뭐냐? 했더니만 출제자가 이런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냈다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냈대요.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여기 한국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셔야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아니, 우리 조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의제기 안 받아들여줬어요. 자기네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소송 들어갔죠. 졌어요. 못 이겼다고. 왜냐면 출제자가 자기는 미국 기준으로 했다는데 왜 학생들이 못 알아들었냐는 거죠.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의제기했는데 졌죠. 소송에서도 졌어요. 왜 지겠어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계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회계학 교수들이 의견서를 안 써줘요. 왜 그래요? 출제한 사람과 친구거든요. 학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의제기서에다 자기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예? 내일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의제기할 게 있다고 의견서를 써달라고 내일 올 건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막 써줘요. 어차피 친구도 아닌데 뭐 친구가 있으면 의절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볼 사이도 아니고. 그냥 학원 강사들은 막 써줘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도 써달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써줘요. 이게. 그래서 되면 다니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교수들은 학교에서 만날 거거든요. 여기다 쓰죠. 김모 교수에게 딱 쓰는데 학교에서 딱 만났을 때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이 교수하고 딱 만났는데 이 자식이 이거 그때 그 자식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교수들은 절대로 안 써줘요. 그래서 이의제기하고 이의제기가 안 받아들여주면은 그냥 욕 한번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출제자가 100만 원에 상환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100만 원에 상환할 수 있냐 이게 우기면 출제자가 아이 그래 내가 미안해 이러고 걔도 맞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맞게 해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 주어진 걸 항상 우선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틀린 건데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이 걔가 아니다. 그런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5번에 보면 2008년 말과 2009년 말의 유효자율이 달라지더라도 발행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때 이자율이 4%였죠. 이때 이자율이 5%였고 6%였어요. 그래도 발행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달라지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자, 이날 현재 이 미래연금이 있는데 자기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4%로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A사가 자 B사한테 발행을 해준 거예요. 4%로. 내가 이렇겠죠? 자, 그런데 이 B사가 중간에 C사한테 팔려고 하는 거예요. C사가. 그런데 C사는 자 1년이 지난 후에 얘를 사갈래니까 수익률 5%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날 현재로 A사가 사채를 발행하면 5%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C사가 이날 현재 사채를 사고 싶으면 5%와 해당 금액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현재 미래연금이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5% 현재가치 평가하게 되면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행자는 처음에 4%밖에 안 주기로 했잖아요. 수익률로. 그래서 C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A한테. 야, 네가 앞으로는 5%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A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 다 끝난 거다. 나는 B사하고 약속을 했다. 4% 주기로. 근데 이제 와서 네가 와서 무슨 5%냐?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사는 끝까지 4%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C사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럼 C사는 어떻게 해서 안 사겠죠? 손해를 보잖아요. 지금 투자하면 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4%밖에 얘가 안 주겠다니까 살 리가 없어요. 애가 달린 건 누구예요? B사죠. 이걸 빨리 팔아서 현금을 조달해서 회사 부도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급한 건 B사예요. 그래서 B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알았어 그럼 1% 내가 물어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를 내가 물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B사가 얘를 옛날에 4%에 사서 4%로 현재가치 평가금액으로 사서 5% 현재가치 평가금액으로 팔아버리면 그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이걸 4%로 할인했을 때의 장부금 현재가치 금액하고 5%로 할 때 현재가치 금액을 계산해보면 이 금액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러면 이 B사가 이 부족한 수익률을 손실을 보면서 얘한테 팔아넘긴다고요. 그래서 얘가 1%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5%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재무관리 공부하시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하면 뭐 하게 될 거라고 생각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쪽에서 채권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이 사채 평가에 대해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추세가 이런 거예요. 추세가 2번에 있는 그런 추세예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가보면 더 충격적이기까지요. 자 그건 시험장에 가서 찍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강의에도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강의는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어딨냐면은, 자, 이제 577페이지 오면 5번의 연속상환사채라는 게 있죠. 자, 연속상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채인데, 자, 원금의 일부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경우를 연속상환사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연속상환사채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연속상환사채를.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578페이지에 예제만 할 줄 아시면 되는데 578페이지의 예제를 보시면 연속상환사채에서 A사는 2009년 1월 1일 액면금액 20만원, 표시이자율 8%, 이자지급이 매년 12월 30일인 사채를 발행했다. 사채 액면금액은 분할상환하며 분할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로 1번에 보면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에 보면은 5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할 연재 5만원을 갚았어요. 1할 연재 5만원을 갚았죠. 1할 연재 10만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원금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은 자, 요 기간 동안에는 10만원의 사채 원금이 안 갚고 있었고 요 기간 동안에는 15만원의 원금을 못 갚고 있었고 요 기간에는 20만원의 원금을 못 갚고 있었기 때문에 요 못 갚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자가 몇 퍼센트냐면 이자가 8%잖아요. 그럼 요 20만원에 8%니까 얼마 되죠? 16,000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얼마 돼요? 8,000원이 되죠? 요건 얼마 되면 12,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를. 자, 그러면 이 미래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발행금액이 돼요. 이게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문제예요. 어제 그저께 시험 봤던 거? 별거 아니잖아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게? 자, 이 금액이 현재가치. 이게 되죠. 3년짜리를 냈는지 4년짜리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걸 현재가치로 이렇게 평가한 게 발행금액이야. 자, 이 문제를 왜 냈겠어요? 귀찮거든요.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혹시 틀릴까봐. 옛날에 한 7, 8년 전쯤에도 세무사 시험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세무사 시험에도 5년 만기를 내면서 발행 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5년짜리 하면 더 헷갈리죠. 길면 길수록. 20년 만기 그러면 아예 포기하죠. 하다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상환사채의 발행 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냥 장기할 판매랑 똑같은 거니까 현재가치 금액만 계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얘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자, 이걸 발행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579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거기 해답 1번에 가로 2번에 보면 현금으로 하나씩 계산했죠? 하나씩 계산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그래서 192,377원이 됐다고. 자, 192,377원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2009년 1월 1일 날, 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자, 현금으로 사채를 발행했는데, 얼마 되냐면, 현금이, 자, 19만 2,377원이 됐어요. 여기 사채가 얼마냐면, 요 사채가 20만 원이 됐죠. 여기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 되냐면, 자, 7,623원 이렇게 됐죠. 이게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2009년 말이 되게 되면, 이제 유효자율법으로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가장 기본은 유효자율법이니까, 유효자율법으로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자, 대변의 현금,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자 비용을 먼저 계산해보면, 이자 비용이란 기초장부가액이 19만 2,377원이니까, 377원이니까 여기다가 10%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계산되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19,238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현금이 얼마겠어요? 현금 이자가 저기 16,000원이에요.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냐면 3,238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 자금이. 상가액이. 자, 이제 1년이 더 지났죠. 자, 2010년 말이 됐어요. 유효자율법을 하게 되면. 자, 2010년 말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원금을 갚은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럼 5만 원의 원금을 갚은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다 회계 처리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이게 사채의 원금을 갚은 게 필요하죠. 5만 원의 원금을 이렇게 갚은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10년 말이 되게 되면 2010년 말이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2010년 말이 되게 되면 10년 말이 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이자 비용을 또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죠.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여기다가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이란 전년도 상가액의 미래가치로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래가치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현재가치 할인 자금 상각이 전년도 상각의 미래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원금이 마지막에 이렇게 일시 상환돼야 돼요. 무조건. 중도에 상환되는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됐냐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 이자 비용을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다시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되냐면 최초의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됐잖아요. 원래 20만 원이었죠. 할인 발행 자금이 자 7,623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게 사채고 요게 이제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009년이 됐을 때 요 원금 중에서 5만 원을 이렇게 상환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2009년 말이 되게 되면 얼마 됐어요? 여기 15만 원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자, 7,623원 중에서 저희 상각한 게 3,238원을 상환했잖아요. 그러면 상각했으니까 요 금액이 남았겠죠. 나머지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을 요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자, 요것 때문에 사채 장부 금액이 증가한 게 하나 있고, 요것 때문에 사채 장부 금액이 감소한 게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자 비용을 인식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 됐냐면은 19만 2,377원이라고 하는 최초 장부 금액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자 3,238원을 상각했잖아요. 이렇게. 요 상각했잖아요. 액면 금액이 근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5만 원이라고 하는 원금을 상환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금 상환분이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다가 유효자율 10%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을 계산하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됐냐면은 580 다음 년도는 안 해놨군요. 거기 579페이지 거기에 그 삼각표가 있어요. 삼각표를 보시면 그 계산해 보니까 2,562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2,562원이 됐고 이게 12,000원이 됐죠. 이게 14,562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냐면 14,562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려니까 이게 머리 아파 죽겠잖아요. 그나마 힘들다고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정액법이에요. 유효자율법을 하는 게 힘들 때 하는 게 정액법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액법은 나누기 3하고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하는 것을 정액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이 얘기를 좀 더 얘기해보죠. 이 얘기를 좀 더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냈다고 했어요. 2010년도에 이자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런 걸 다 해가면서 해오는 건 거의 미친 짓에 불과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5만 원의 원금 상환이 있고 여기 5만 원의 원금 상환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기록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금액이 현재 가치가 기초장부 금액이고 거기다 유효자율 10%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되잖아요. 옛날에 어떤 문제지를 들고 이 학원의 복도를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뭐 이게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정체를 밝히라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자, 10만원, 5만원, 5만원이죠. 한 2월이었어요, 2월. 2월이었어요. 그게 얼마예요? 이게 16,000원. 자, 이게 12,000원. 이게 8,000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수험생이 그 왔다 갔다 하길래 뭘 들고 다니길래 압수를 해서 여기는 경찰 사회잖아요. 압수를 해서 탁 펼쳐봤어요. 뭐냐고 했더만 단학원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아니 이런 걸 왜 여기 불법적으로 들고 다니냐고. 그 들고 다니려면 떳떳하게 들고 다니지 뭐가 죄졌다고 그냥 모르고 다니잖아요. 이 학원에서 다른 학원 책 들고 다니면 막 이렇게 죄진 것처럼 막 그러지 좀 마세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고 이럴 때도 뭐 자기 몰래 가서 펴요. 네? 아니 남자들은 다 떳떳하게 피는데 여자들은 또 몰래 펴요. 저 뒤에 가서. 왜 그렇게 몰래 펴요? 떳떳하게 피면 되지. 옛날에 제가 종합반 할 때면 우리 반에 제 방에 와서 막 폈어요. 아니 뭐 어때? 아니 커피도 같이 마시는데 여자가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고루한 저희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담배 안 피지만 담배를 끊었지만 제 방에 담배 피는 거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사람들 오면 그냥 담배 피세요 그런다고 전부 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 예. 뭐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뭐 아무튼 숨어서 피지 마세요. 무슨 죄졌어요. 죄진 거는 KTNG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 자식들. 자 그런데 아무튼 그건 좋은데 이걸 다 들고 다니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뭐 어때요? 그 죄진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활보를 하세요. 활보를. 이렇게. 자,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지를 보니까 다른 학원 모의고사인데 문제를 보니까 이 연속상환사채 문제를 냈는데 이걸 낸 거예요. 1할 현재 장부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장부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잖아요. 나누기 1.1 이렇게 나오죠. 이게. 네? 그러면 3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에는 한 페이지예요. 왜 한 페이지요? 삼각표를 그렸죠. 검증하느라고 분계도 해놨죠. 이게 경쟁력의 차이인 거예요. 미래연금으로의 현재가치. 이것이 모든 현재가치 평가하는 것의 장부금액이라는 것. 이게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아주 순식간에 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책에 보면 한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예? 그래서 제 객관식을 보면 이런 게 다 답이 한 줄이에요. 그럼 다른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칠라 그래요. 아니 무슨 답이 이렇게 간단해. 삼각표는 어디 있고 제 객관식 책에는 삼각표라는 게 없어요. 삼각표가 필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연금의 현재가치 장부금액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금융자산 쪽에서도 미래연금의 현재가치가 장부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문제를 순식간에 막 푼다고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이제 얘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 정해법이에요. 정해법이란 거 왜? 정해법 같이 아름다운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정해법이라는 게 뭐죠? 그냥 더치페이잖아요, 더치페이.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방법, 정해법이에요. 정해법은 뭐죠? 민주주의예요. 정해법, 이거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정해법은 민주주의예요. 다 한 표, 이거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예요. 저는 정해법이 민주주의적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정해법이 있는데 정해법이라는 건 뭐죠? 나누기 3 하는 거죠. 자, 나누기 3 하려니까 얘는 황당한 거예요. 나누기 3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이 분할상환되니까 얘를 나누기 3 해버리면 매우 황당한 결과가 도래되죠. 그래서 얘를 정해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법으로 하려면 자 1년 만기 도래하는 게 하나 있죠. 2년 만기 도래하는 게 있어요. 자 3년 만기 도래하는 게 있죠. 이렇게. 자 원금을 기준으로 사채를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1년 만기 사채 하나, 자 2년 만기 사채 하나, 자 3년 만기 사채 하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8,000원씩 이렇게. 이자는 항상 원금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 현금흐름, 두 번째 현금흐름, 자 세 번째 현금흐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연대별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5만원, 16,000원, 5만원, 12,000원, 10만원, 8,000원 이렇게 됐었던 거라고. 자, 이거를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쪼개서 자, 요거를 1년 만기 사채라고 보고
얘를 2년 만기 사채라고 보고 얘를 3년 만기 사채라고 보죠. 자, 그래서 얘를 각각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이 금액도 역시 다 합치면 발행 금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한 게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58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정액법을 보시면 미래연금을 분석할 때 1년 만기 사채, 2년 만기 사채, 3년 만기 사채로 미래연금을 추정해 놓고 현재 가치로 평가했죠. 사채별로. 그럼 발행 금액이 909, 1700 이게 있죠. 이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 이게 909, 이게 1738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인 발행 자금이. 그 다음에 3년 만기 사채는 얼마가 됐냐면 3년 만기 사채는 4,976원이 됐죠. 이게 4,976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할인 발행 자금들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삼각하는 거죠. 자, 2009년과 2010년과 2011년에 삼각하는데 이걸 정액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건 1년 만기 사채니까 자, 909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2년 만기 사채니까 1,738원을 나누기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4,976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얘를 3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정액법에 따른 첫 해의 상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유의잘법으로 하죠, 차라리.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에이씨, 아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속상환사채를 정액법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 놓은 방법이 미상환 잔액 비례법이라는 거예요. 미상환 잔액 비례법은 더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액법의 본질이 뭐예요?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편하기는커녕 유의잘법보다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상환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미상환 잔액 비례법에서는 상각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상각액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3년 만기 사채가 있다고 할 때, 자, 요때 10만 원의 사채를 상환하지 못했었잖아요. 이때는 5만 원의 사채를 상환하지 15만 원을, 이때는 20만 원을 상환하지 못했었죠. 여기서 어떤 요거잖아요. 10만 원, 15만 원, 2만 원, 20만 원. 그래서 이 할인 발행 자금이 첫해 7,623원이 있었으니까 이 7,623원의 할인 발행 자금을 요 미상환 잔액의 요 비율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비율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20만 플러스 15만 플러스 10만 이렇게 되면 첫해 20만을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액법은 아니더라도 그건 뭐 대충 계산되겠죠. 정액법이 뭐야? 대충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충 계산하는데 뭐 어떻게 계산하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미상환 잔액 비례법이라고 한다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출제했었어요. 11년 전에 회계사 시험에 한 번 냈었다고요.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돌아와서 미상환 잔액 비례법을 해봐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미상환 잔액 비례법을 국제기준에 인정하냐? 물론 인정하지 않죠. 유의잘법만 인정하는 게 언제나. 하지만 문제를 낼 때 무조건 이론적인 것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준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준에 없는 다른 이론적인 방법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미상환 잔액 비례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일 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채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회계원리에서 얘기했던 사채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인 사채의 이론적인 입장이 뭔지, 예? 이자율의 변동이 왜 시장가치의 변동인지, 공정가치의 변동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고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재무관리 같은 데서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두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기초가 돼서 나중에 뒤에 할 15장에서의 금융자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다음 챕터로 가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충당부채와 종업원 급여가 있어요. 자, 충당부채는 예전에 있었던 거지만, 뒤에 나오는 종업원 급여는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거예요. 뭐, 새롭게 도입됐다고 얘기하긴 그래요. 예전에 도입됐던 퇴직연금 제도인데, 그 퇴직연금 제도를 좀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 급여에 대한 기준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계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보러 가는데 보험계리인을 등반해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보험계리인의 도움을 받을 걸 왜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종업원 급여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계리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걸 우리 보러 하려니까 미칠 노릇이죠. 복잡한 것까지 하게 되면 거의 미쳐요. 복잡한 거 안 나와요. 나오면 다 틀리면 돼요. 그러면 공부해서 맞출 것인가 안 하고 틀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저라면 안 하고 틀려요. 물론 그렇다고 종업원 급여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는 거 하죠. 기본적인 거 하죠. 기본적인 거. 이 뒤에가 보면 미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미친 것들. 이거를 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업원 급여인데,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회계사 시험에 작년도 2차 시험에 처음 냈고, 올해 1차 시험에 또 냈어요. 앞으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될 거예요. 종업원 급여라는 게. 이게. 그래서 미국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금 회계라고 하나의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반 챕터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60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챕터는 충당부채에 관한 얘기와 종업원 급여에 대한 얘기 다 두 가지가 있고, 왼쪽에 개요를 보시면 종업원 급여 중에는 단기 종업원 급여 쭉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퇴직급여예요. 퇴직급여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 종업원 급여,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말로 맞닥뜨리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퇴직급여예요. 퇴직급여가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종업원 급여 중에서는. 충당부채도 무진장 중요하죠. 자, 601페이지에 오면, 자, 충당부채가 뭔가,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충당부채는, 거기 되어 있죠.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밑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냐면, 충당부채는 반드시 부채로 인식된다. 이게 되죠. 부채로 인식하는 걸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오발부채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오발이라는 표현이 있고, 거기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는, 그러나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부채 인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오발부채라고 한다. 그러면 충당부채와 오발부채 차이가 뭐예요? 충당부채는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고 오발부채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거예요. 용어의 차이가 충당부채라고 돼서 무조건 부채로 계상해야 되고 회계 처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발부채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오발부채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래갖고, 거기 이제 동그라미 1, 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가보시면은, 자, 이제 그림 13-1이 있어요. 충당부채와 오발부채라고 그림을 그려놨죠? 자, 그림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앞에 보시면 다시 601페이지에 오시면, 601페이지 아니라 602페이지 그냥 그림을 보죠. 60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충당부채와 오발부채 두 가지가 있어요. 충당부채와 오발부채. 그럼 충당부채와 오발부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는 이제 충당부채가 하나 있죠. 자, 충당부채라는 게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오발부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발부채. 자, 충당부채는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오발부채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충당부채라는 건 이래야 돼요.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자, 현재 의무래야만 돼요. 현재 의무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 13-1을 보시면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인 현재 의무예요. 그런데 오발부채는 거기 뭐라 되냐면 잠재적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현재 의무가 아니라 오발부채는 뭐가 되어요? 잠재적 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두 번째. 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이게 높아야 된다. 높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발부채는 높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높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이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금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충당부채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하죠. 자, 충당부채를 잘 보면, 자, 보시면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잖아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인식기준이라고요. 그렇죠? 인식기준에는 자, 정의를 충족시켜야 되고 미래경제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되어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는 부채이기 때문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된 거예요.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당부채는 인식하는 걸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충당부채의 정의는 인식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오발부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건 충당부채니까 인식기준의 정의나
이게 인식기준의 정의잖아요. 정의하고 인식기준이 똑같아요. 충당부채는. 그럼 뒤에 가보면 충당부채 인식기준이 나오는데 얘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충당부채는 인식기준을 써라 그러나 충당부채의 정의를 쓰라나 다 똑같아요. 인식하는 것을 충당부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현재 의무와 잠재적 의무의 차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의무와 잠재적 의무. 자, 이제 현재 의무와 잠재적 의무의 차이는 이런 거죠. 아주 절묘한 예를 발견했어요. 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맨날 지는 친구라고 전화를 해요. 자,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가 왔는데 술 한잔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바빠서 못 먹는다고. 그 왜 바쁘냐고. 그럼 네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바쁜 일이 끝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바쁜 일이 끝나면 내가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바쁜 일이 끝나면 이게 적절하지가 않네. 역시 사례를 바꾸려니까 적절하지 않으냐. 자,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받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받았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2월 초에 2월 말에 회계사 시험이 있었잖아요. 혹은 뭐 세무사 보신 분들이 5월 초인가 5월 말에 시험이 되니까 그때 세무사 시험 보는데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술 한잔 먹자. 그랬는데 야, 나 시험 봐야 돼. 언제? 2달 후에 시험 봐. 5월 초에 보는 거야. 5월 초에. 뭐 보는데? 네가 알 바 아니고 난 봐. 그러면 야, 술 한잔 먹자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내가 2달 지나면 시험이 끝나니까 시험이 끝나면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술 한잔 살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 또 하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2달 오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술 한잔 살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이 끝나면 술 한잔 살게 이렇게 했는데 시험은 끝나요. 그죠? 반드시 끝나요. 자, 합격하면 술 한잔 살게. 이거는 뭐 상황이 모르죠. 그러면 시험이 끝나면 술 한잔 살게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끝날 테니까. 근데 이거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안 살 수도 있어요. 술 사기 싫으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격하면 술 한잔 살게 이럴 때 합격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 술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것, 이런 걸 잠재적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조건 끝나죠. 무조건 술 사야 돼요. 이런 걸 현재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의무는 뭘 말하냐면은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현재 의무고, 얘는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어떤 사건에 걸려 있어요. 미래의 어떤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나도 터치패드 하나 사줘요. 핸드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슉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모토로라 있잖아요. 르륵 내려오면서 이렇게 툭 치면 저기서 단추가 풀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줘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 합격하면 사줄게. 자, 부모님에게는 그게 뭐예요? 잠재적 의무예요.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너 대학 가면 사줄게. 그 잠재적 의무예요? 못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능 끝나면 사줄게. 이건 뭐예요? 그건 현재 의무예요. 현재 의무와 잠재적 의무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현재 의무와 잠재적 의무. 현재 의무는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행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예? 자, 그 다음에 자원의 이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높다는 얘기는 이걸 이제 영어로는 more likely than no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ikely than no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닌 것보다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50%보다 조금 가능성이 높은 것 그거를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우 높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높음이에요. 높음. 옛날 우리나라 기준은 매우 높음이었어요. 그걸 80%로 봤는데 국제 기준은 그냥 높음밖에 없어요.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50% 플러스 약간이에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때 그런 거를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건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금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602페이지에 보면은, 자, 2번에 현재 의무가 있는데, 거기 1번에 의의가 있는데, 자, 현재 의무가 뭔가라는 거죠.
자, 현재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하며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 사건을 의무 발생 사건이라고 한다. 의무 발생 사건은 당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대안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의무 발생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법적 의무하고 의제 의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법적 의무는 뭐고 의제 의무는 뭐냐면은 자, 법적 의무하고 의제 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서 혹은 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이런 거를 법적 의무라고 한다고요. 법적 의무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법적 의무라고 해요. 따라서 그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걸 법적 의무라고 해요. 자, 의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약이나 법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다만 회사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행하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의제 의무는 나중에 그러한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욕만 얻어먹으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걸 의제 의무라고 한다고. 따라서 의제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계속 기업에 따라서 계속 기업의 경영을 영위해 가려면은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미지가 추락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 못하는 걸 의제 의무라고 한다고. 자, 우리는 의제 의무가 됐든 법적 의무가 됐든 회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의제 의무든 법적 의무든 둘 다 현재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의제 의무인지 현재 의무인지를 구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현재 의무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전부 다 부채를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가로 2번에 보면 과거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과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라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미래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게 될 비용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 비용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면 절대로 안 돼요. 미래 영업을 위한 거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만 한다.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설명이 쭉 되어 있죠. 자,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이미. 자, 그런데 그 얘기를 그 밑에다 써놨어요.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은 환경오염을 이미 범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얘기고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안전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화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출 비용이 충당부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지출이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의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거기 보시면 그림 13-2에 요약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 이제 시험에 그 밑에 있는 그 정화장치 그 시험에 출제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과거에 뭐였어요? 자, 첫 번째 예에서는 환경을 오염시켰죠? 환경을 오염시킨 거예요. 오염시켰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자, 내년도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범칙금을 내야만 돼요. 이 범칙금이라는 것은 이걸 범칙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을 이미 오염시켰기 때문에 범칙금은 무조건 내야 되죠. 따라서 얘는 현재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의무. 다른 대안은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환경 정화장치가 있어요. 정화장치가. 자, 환경 정화장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법률이 강화돼서 지금 나오는 공해물질이 나오는 정도면 환경에 저촉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폐수를 내보내는데 그 농도가 예를 들어서 10ppm 요 이하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10ppm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환경이 강화돼서 10ppm이 안 된다는 거죠. 1ppm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 갑자기 바꾸라 그러면 안 되니까 유예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환경 정화장치를 새 걸로 바꿔야만 한다. 이걸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환경 정화장치를 새 걸로 바꾼다고 할 때 12월 31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 미래의 시점에 환경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설치 비용이 현재 의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재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은 기업이 이 폐수를 발생시키는 어떤
공장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영업을 중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뭐라는 거죠? 더 이상 폐수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정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듣다 보면 무진장 황당해요. 그럼 이 회사는 앞으로 뭐 먹고 사는지 그게 더 궁금해지지만 이게 이해하기 되게 힘든 얘기지만 이 충당부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느냐 객관식 문제 나왔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썼다고. 정답은 뭐냐면 충당부채로 인식하면 안 된다요. 그래서 이것도 꼭 생각을 해보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도 이해 못해요, 이거. 앞으로 이 회사가 뭘 먹고 살으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자, 604페이지에 오면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수선원가예요. 수선비예요, 수선비. 자, 수선비는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진장 황당한 건데. 자, 뒤에 가보시면 기준서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를 하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은 거기 보면 616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됐어요. 616페이지. 자, 616페이지에 보시면 자, 가로 5번과 가로 6번에 두 가지 얘기가 되어 있는데 가로 5번은 뭐라고 되냐면 법률적 요구가 있는 수선원가가 있고 가로 6번에 보면 요구사항이 법률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수선원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가로 5번을 보시면 항공사는 법률에 따라서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분해 수리해야만 한다. 이게 하나 있고 가로 6번에 보면 기술적인 이유로 5년마다 대체할 필요가 있는 내벽을 갖고 있는 용광로가 있는데 이 용광로는 내벽을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수선비에 대해서 이게 수선원가가 이제 수선비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수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선원가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 가로 5번은 항공기예요. 항공기. 항공기인데 이 항공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하면 안 되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대수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선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고. 항공기, 배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대수선을 무조건 해야 돼요. 법에 있어요, 법에. 그래서 항공기는 5년에 한 번씩, 배는 뭐 3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다고요, 이게. 대수선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자, 거기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자, 용광로가 있죠, 용광로. 자, 용광로가 있는데, 자, 용광로에 보면은, 용광로에. 이 용광로에다가 안에다가 쇳물을 녹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쇠로 되어 있는 용광로에다가 쇳물을 녹이면 용광로도 같이 녹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냐면 이 안에다가 내화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내화벽돌을. 녹지 않는 걸. 여기다가 이제 뭐라냐면은 쇠를 이렇게 녹이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 내화벽돌이 닳기 때문에 내화벽돌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거죠. 교체. 이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내벽을 교체하는 비용이나 대수선 비용 자체가 현재 의무인가?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의무라는 건 뭐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미래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걔는 현재 의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해요? 둘 다 현재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왜 현재 의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해답에 가로 5번과 가로 6번에 쓰여져 있어요. 자, 뭐냐면 이 항공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시아나항공이에요. 항공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항공기가 있어요. 자, 항공기가 있는데 이 항공기를 몇 년에 한 번씩 수선을 해야 돼요. 근데 경영자가 이 항공기를 수선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수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가로 5번에 보시면 61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업이 미래의 항공기를 매각하는 등의 미래 행위로 미래 지출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당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항공기를 매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보면 법률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내화벽돌 쪽을 얘기해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벽 교체 원가의 지출 여부는 용광로를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내벽을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내벽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내벽을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경영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영진이 교체하지 말자. 그러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신경질이 확 나버렸어요. 제가 이거 화낼 일은 아닌데 저는
그 상식이 안 통하는 거는 화가 나거든요. 제가 왜 화가 났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아시아나예요. 비행기를 매각하면 수선을 안 해도 된대요. 좋아요. 매각했어요. 이제는 뭐 먹고 살아요, 얘네들은. 버스를 사서 버스 운행을 하나요? 우리의 대전제는 뭐예요? 항공기 여객 운송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를 못 팔아요. 팔면 장사를 접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요. 상식에 어긋나는 건 다 사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용광로. 그래 좋아요. 경영진들이 교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쇳물이 흘러서 화재가 나면 어떡할까요 도대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냉동탕고 이런 데 불난 데도 다 그런 거잖아요. 안전장치를 해서 좀 이렇게 뭐 해놓고 난 다음에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용접해가고 불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안 해도 돼요. 뭐 내화박들 뭐하러 갈아요. 그냥 쇠도 놓고 용광로 놓고 다 같이 녹으면 좋죠. 하지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합격할 때까지는 이렇게 쓰세요. 저는 이론이고 상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합격하게 되는 길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상식이 어디 있어요? 기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얘기 딱 한마디. 수선원가라고 하는 것, 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충당부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수선비 나오면 무조건 충당부채가 아니에요. 옛날에 회계사 2차 시험에서도 이걸 수선비가 왜 충당부채가 아닌가를 써라 이랬고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선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충당부채가 아니에요. 현재 의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가보시면은 604페이지에 오면 제일 위에 연구해보면 나와있죠. 수선원가의 충당부채 인식 여부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604페이지에 오면 연구 제일 위에 오면 수선원가의 충당부채를 인식해야만 하는가? 인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수선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충당부채는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604페이지에 보시면, 자, 가로 3번에 보면, 현재 의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현재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기준에 있다 얘기는 왜 썼는지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12월 31일 현재로 현재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준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확인해서 현재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준은 이런 얘기를 뭐하러 썼어요? 그냥 확인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확인하라는 거예요. 별 얘기 없어요. 끝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밑에 보시면 추후에 현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은 현재 의무가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장치를 취득하는데 기계장치를 취득할 때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몇 년, 이제 5년 동안 사용하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복구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은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었어요. 뭐 단적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쓰레기 처리장 이러면 돼요. 난지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난지도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난지도를 처음 해서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할 때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냐면 법률을 제정한 거예요. 법률을 제정하면서 뭐라고 제정했냐면 이렇게 제정한 거죠. 법률을 제정하면서 앞으로 모든 쓰레기 매립장은 원상복구할 것. 이렇게 얘기했다면 처음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었지만 이때부터 원상복구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충당부채를 계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생긴 경우 그게 추후에 현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자, 한번 말로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보면 605페이지에 오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충당부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인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높다는 것은 50%보다 약간 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MP3를 거기 MP3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MP3를 팔게 되면 자, MP3가 있죠. MP3. 자, MP3를 팔게 되면 AS를 해줘야 돼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자, AS를 해주게 되면 AS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충당부채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자, 충당부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죠. 자원의 인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MP3를 팔았을 때 그 MP3를 무상 수리받으러 올 확률이 50%가 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MP3를 사가서
그게 수리받을 확률이 50번이 더 넘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재수 없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있어. 어떤 사람은 책만 사면 책이 다 파본이죠. 책 사면, 저는 책만 사면 다 파본이었어요. 그 1년 후에 가면 다른 책으로 바꿔요. 책은 언제나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다가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름을 써도 상관없어요. 파본은 무조건 바꿔주게 돼 있어요. 이름을 써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다만 서점 주인이 화를 낼 뿐이죠.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왔냐고 이렇게 화를 낼 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책을 찢어 갖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아무튼 간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전자제품을 사면은 망가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재수 없는 사람을 빼고는 전자제품을 사면 일반적으로 안 망가져요. 그래서 AS를 받으러 갈 확률이 없어요, 거의. 그게 불량률이라는 거잖아요. MP3 연구는 나올 때부터 검사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얘가 고장할 확률은 0.01% 될까 말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대 팔면 한 100대 정도 수리받으러 올까 이런 정도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AS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음이 아니라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AS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MP3를 500만 개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500만 대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500만 개의 다수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얘기는 AS에 대한 의무가 5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500만 개 중에서 하나하나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나하나는 0.0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500만 대를 팔았기 때문에 500만 대다 0.01을 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됐어요? 한 5천 대 정도는 AS를 받으러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거죠. 이거 무조건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는 유사한 의무 전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사한 의무가 다수가 있을 때 이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AS 비용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계상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전체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챕터는 대부분 다 말로 하는 문제예요. 말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문제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무형자산과 비슷하게 다 말로 하는 것들이에요. 말로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이제 605페이지 오면 3번에 인식이 있는데, 자, 인식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